오늘 뭐 민주당에서 추가로 몇 가지 그 음성 파일을 또 공개를 공개를 했어요. 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걸로는 방어가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증거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예, 보이니까요.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이제 뭐 관상도 봐줬다더라 뭐 예지력도 있다더라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은 뭐 그냥 무슨 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건과 관계된 내용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쥐고 있고 그 부분은 공개가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혹시 그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면은 오늘 이제 공개를 했는데 하나는 2021년 8월 15일쯤에 명태균 씨가 지인들 간 대화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자신이 함성득 교수시죠. 함성득 교수에게 친박 윤석열 의원의 윤석열 캠프 합류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그 함성득 그분이 자신을 미륵보살이라고 부른다는 취지로 이제 말했다는 것이고 2022년 4월 이뤄진 다른 녹취에서는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을 이제 일부 설명을 하면서 예지력이라는 얘기를 썼다. 결국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을 때 이러저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세설에 대한 뭔가 이제 자기 발언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정도의 녹취였거든요. 네. 의원님.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주변적인 정황이지 네. 뭐 대통령 육성 파일만큼 파괴적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워낙 많은 디테일이 첨가되니까 이제는 어떤 그 민심이 뭘 믿는가 또 이야기가 구성돼 나가는 밀도가 어디가 더 높은가 이런 점들에서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장윤선 기자 얘기한 대로 관계인들의 입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검찰밖에 없는데 검찰의 시나리오는 무엇이겠느냐. 8일 날 명태균 씨가 소환되고 이제 구속 네.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영장 청구 여부가. 예, 네. 그러면은 구속 여부에서도 검찰이 명태균 씨한테 싼 거 하나 해주고 싼 거 하나로 이제 퉁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산단하는데 누가 땅값 뭐 알아보는데 명태균이 도움을 줬더라. 뭘 어쨌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벌금형에 그칠 만한 거 뭐 하나 갖고 이걸 갖고 명태균한테 이걸로 다 퉁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일 형량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공천 헌금이나 네. 그 이제 출마 예상자들의 공천 그 헌금이나 어떤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거나 아니면은 뭐 불송치 결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그 검사 둘이 또 추가로 투입됐다고 합니다. 대검에서 네. 계좌 추적 전문 인력을 그 투입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요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인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금융 거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그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 돈 관계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김영선 의원이 부인하는 걸 봤을 때 검찰에서 처리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 횡설수설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오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나는 양해를 구하고 하나는 해명하고 그러면서도 일부 부인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저렇게 사글이 그냥 다 녹취 파일에 있는 내용까지도 부인하는 거 보면 검찰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저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제는 검찰의 어떤 요구 사항을 넣고 또 대검에서 자꾸 들여다보고 이런 형국으로 가면은 이제 싼 걸로 하나 끊어주고 싼 거 뭐 과태료로 그냥 뭐 하고 음주운전은 봐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딜도 이후에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기에는 강혜경 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주변적인 정황 증거들로 드러난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를 명태균 씨에 나눈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그 앞뒤로 전후로 해가지고 김영선 전 의원이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밝혔던 명태균 씨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사실 지금 피의선상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봐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싼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지금 전체 받아야 될 돈 뭐 해서 이제 9천만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하고 선거법은 네. 아예 수사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사자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 김영선. 김영선까지. 예, 이렇게 네. 4명 정도에서 뭐 그 수사를 하는 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퉁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좌 추적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돈의 검찰 흐름을 인력들을 보는, 예, 네. 이제 파견을 한 거고, 저는 일종의 이제 모양 갖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유미 지검장은 지난 5월 인사 때 창원으로 간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 징계 받았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그 찐윤 검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러면 이제 봐주기 수순으로 들어간 거고,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그 대통령실 혹은 뭐 김건희 여사 혹은 그 권력을 향해서 계속 어떤 걸 할지 알 수 없어서. 예, 딜을 한 손으로는 딜을 하고 한 손으로는 끊임없이 내가 다 폭로해 버릴 거야라고 겁박을 하는 양태였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마도 명태균 씨는 이제 친윤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 보호막을. 예, 비호 네. 아래 이렇게 놓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저는 민주당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정교하게 전략을 세워서 특검 전략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네. 예, 그렇지 않고서는 비단 지금 그 아주 빙산의 일각만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쥐고 있는 파일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전문이에요. 전원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 그 유상범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눈 그 통화를 녹음해서 튼 것은 불법이다. 불법 녹취다. 사실 통비법상 위반 사안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제3자가 녹음을 했기 네.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공개한 거는 어쨌든 그 제보자와 민주당이 같이 책임지겠다라는 태도고, 물론 신호죠. 네. 예, 그런 입장을 민주당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여기에서 권력 핵심부에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 드러난 뭐 불법 정황들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적확한 증거를 도출해내는 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검찰 수사로 마무리하고 그냥 샤우팅 정도로 하는 것에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런 파일이 있다 저런 파일이 있다 이렇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핵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11월 14일 날 하기로 한 그 김건희 특검법 표결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정리 수순으로 들어간 거예요. 황우여를 변호인으로 쓰고, 그리고 친윤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 안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보호 안으로 들어갔고, 아니 성문이 열렸는데 그럼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찌그럭버그럭 하든 자기들 문제가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은 상당히 심각한 미궁 속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위기감이 드네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구호 신호를 그전에도 계속 페이스북이라든가 언론 인터뷰 보냈었는데 그 신호를 결국은 경로를 찾아 접수한 셈이 됐다는 것이고, 장윤선 선배의 전망이라는 것은 뭔가 성과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술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실이라든가 여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될 그렇죠.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진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명태균 네. 씨는 민주당하고 뭘 할 생각이 일도 없어요.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네. 그분의 백그라운드를 좀 아마 이 얘기는 다른 기자들은 모를 텐데 명태균 씨의 할아버지가 그 이북에서 넘어온 분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반북 이데올로그가 꽉 차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조실부모했습니다. 아버지가 12살에 돌아가시고, 뭐 어머니 문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다가 이제 창녕에 있는 삼촌 댁에서 26살까지 소를 키우면서 살았던 농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소와 함께 26년을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주변에 명태균 씨를 잘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외골수적 판단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늑대형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가 어쨌든 그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갈구가 있었고, 그것이 이렇게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상태가 돼버린 건데, 여기에서 드러나야 될 핵심 증거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춘윤의 보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나이브하게 접근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명태균 씨가 뭔가 파일을 내놓을 것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복할 것이다. 예, 자복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는 완벽하게 깨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검찰이 앞으로 어떤 수사를 진행하든 간에 명태균 파일은 못 찾아낼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은 찾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별건으로 하나 만들어서 싸게 끊어주는 요런 거는 검찰이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명태균 씨는 그것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겠죠. 물론 네. 있지만 네. 검찰의 시나리오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기 어디 뭐 금융계좌 이런 거 다시 한번 탈탈 털어보고 일가 친척까지 금융조회 다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그러면은 그 숨겨놨다는 그 파일 그걸 갖다가 저 검찰이 찾아내거나 이걸 사거나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정말 순진한 기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은 또 새로운 파일을 까야 되는 거고, 네. 또 분석된 자료를 내놔야 되고 이러는 건데 이게 올해가 가기 전에 민주당은 그 동안에 이제 수집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한 뭘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정교하게. 뭐 명태균 백서 같은 거. 사실 최상병 때는 그런 자료가 정리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각 언론사마다 아카이브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건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서비스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명태균 씨 경우에는 그런 것들 아마 야당에서 하나 집대성하면서 국민들이 네.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서비스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좀 정리가 필요한 국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적인 뭐 예를 들어서 장님 무사와 안진배기 주술사 이런 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워딩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면 불법적인 요소가 뭐냐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까지 나온 것 가운데 그 여론조사와 관련된 문제,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3억 7,520만 원과 관련해서 세비반띵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 이게 사실상 수뢰 후 부정처사 뇌물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죠. 불법 선거사무소. 이것은 선거법상 기소가 되면 당선 무효형까지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불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자백이 있었던 거잖아요. 당에서 내가 김영선이 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까지 이제 취임 얘기가 전날에 네. 나온 거예요. 당선인 신분이라서 안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적어도 3+알파인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해당하는 이슈를 찾았더니 모두 17개까지 찾았다. 그리고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계속 업데이트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만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특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으로 직행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금 뭐 적극적인 분들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이거 11월 14일 날 탄핵 트랙을 바로 밟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판정을 받아보자. 판정을 네. 받아봐야 된다. 이 정도의 위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없는 거냐라는 이슈에 대해서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된다. 근데 만약에 갔다가 역풍을 맞으면 어떡하냐. 경우에 따라서 인용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들에 대해 역풍, 정치적 네. 파장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내부에서 막 이제 검증들과 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판단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수위를 높여서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일단 공세는 해놓고 이후에 또 뒤처리하는 거는 그거에 상황에 맞는 대응이란 게 있는 거지. 그걸 걱정해서 벌써부터 뭐 네. 신중론을 편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국의 변수가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여야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거듭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만 대부분 다 대통령실이 묵살을 한 셈이거든요. 심지어는 본인은 면담 갔는데 그날 저녁에 추경호 대표 만찬 갔었고 이번에도 본인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오전에 던져놨는데 정작 대국민 담화 발표 일정 정하는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한동훈 대표 계속 패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형국들에 대해서 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또 당하고 나서 이제 본인은 뭐 쇄신 요구를 다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나올 건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또 이제 뭐 국민 눈높이 하고 또 뭐 이제 또 측근 의원들하고 또 뭐 만찬하고 뭐 또 이렇게 다음 순서 이어지는 선곡이 되겠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들이받으려면 제대로 들이받든가 네. 아니면 확실히 복종하든가 이 두 개를 그 결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회색지대 안에서 머물려고 했던 게 한동훈의 최대 패착이다. 사실 이럴 때는 선명해져야 되는데 조금 더 내용적으로.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준석한테도 까여요. 지금 개혁신당도 한동훈은 맘 놓고 두들겨 팬다더라고. 실제로 친한계가 또 이준석을 때려. 이래가지고 또 그들 사이에 지금 전선이 또 생기는. 전선이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한동훈 대표가 안 싸우는 정파가 어디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 근데 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근데 민주당이 야당이 네.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의석수가 부족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개혁신당이 이탈해서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친한계의 도움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런 상황적 맥락에 대한 고려와 이 사건을 보는 좀 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치 공학적으로 비출더라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 저는 그러니까 역학관계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이제 패싱 또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당 대표이긴 하고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63%나 되는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원내 의석은 친윤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공불락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가 이 산을 넘으려면 좀 기력을 회복해서 가야 되는데 여전히 특검에 대해서는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죠. 네. 특감으로 해결해야 되고 뭐 인적쇄신 얘기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해법을 내놓는 건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적 판단인 거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미 차고 넘쳐요 증거는.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결국에는 특검과 탄핵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밖에 다른 길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하야 정도 있는데 하야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트랙을 밟는 데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동의해야 되는데 유승민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자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보수의 차기 주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그거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게 친한계의 주류 담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좀 바로잡겠다. 다른 거 다 떼놓고 이런 생각을 해야 이 산을 넘을 수 있는데 자꾸 생각이 많은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다음 대권 후보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려면 이 내부에서 지지자들에게 동의를 혹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스텝이 꼬이고 뭐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만큼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서 리더십은 추락하는 거고 지지율도 빠지고 이러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보로서 여전히 많이 헤매고 있다. 예, 이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게 깃발을 못 들면 결국에는 주자가 되지 못한 채 뭐 얘기합니다. 뭐 황교안보다 더 빠르게 집에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은 평론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한동훈 변수라는 게 이렇게 하나 더 남아 있는 것 같고 하나 더 보태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했던 녹음 파일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라든가 윤석열 대통령과 추가로 나눈 녹취가 있는지 관심이 쏠리는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안 갖고 있다라는 것도 확증하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런데 상황이? 예. 자 김건희 녹취 파일이 있다 없다 보라도 카톡 메시지는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건 이미 국민들한테 현실감이 알고 있는 거고. 생긴 네. 거고 또 대통령한테 대 가지고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나. 그다음에 지가 뭘 한다고 이러면서 이래 가지고 명태균 씨 또 말에 따르면은 그럼 모르는 오빠 지도해 주려고 이 장관 저 지사 뭐 해가지고 여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드러났다는 거고 그러면 이 정도 자료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완성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저기 야당이
이런 정도 교두보를 갖고 하나의 어떤 김건희 섭정 체제를 이걸 반헌법적인 어떤 정치라고 하면서 조금 더 매섭게 몰아붙이면은 그 영향에서 어디 뭐 국무위원 임명이나 공무원 인사 개입한 거라든지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집권 초에 그게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고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초기에 여의도가 다들 고요할 때 정부 과천청사가 시끄러웠다고. 그때는 늘상 듣던 얘기가 집권 첫해 공무원들의 아우성거리는 소리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듣는 얘기가 벌써 과천청사에 국장급만 만나도 여사가 너무 많이 개입해서 이런 얘기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김건희 정부였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섭정 체제였다. 이러면 이거는 뭐 틀림없이 인사 개입입니다. 이건 100% 인사 개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 말이 많은 정치권이니까 드러나기 쉬운 거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그 쟁여져 있는 데는 그 정무직이거나 어떤 공무직 그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이건 99%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그 지금의 그 공직 사회에다가 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밖에 안 되는 대통령 믿고 계속 우리 공무원 생활 해야 되냐. 국민권익위의 김모국장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공직 사회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지금은 한동훈이 뭐 저렇게 하나마나한 뭐 또 회색지대 전략 거기에다가 저기 대통령은 이제 정권 지키는데 별 문제 없다고 네. 판단하고 나가는 것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이 어떤 그 공무원을 포함한 민심만 믿고 야당은 가는 겁니다. 네. 예, 제가- 그렇게 맞아요. 가면 성과가 나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김종대 의원님이 적확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 판을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내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야권이 192석이고 부스러기 전략 얘기하는 분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명만 떨어져 나와서 200석을 넘기면 된다. 특검의 산을 넘을 수 있고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복잡하다. 라는 거를 기존으로 깔고 두 번째는 자 보십시오. 비선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김건희 여사의 지시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두 개의 대통령실을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조직과 비선 조직이 두 개가 존재하고 비선 조직이 더 힘이 센 거죠. 이 비선 조직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고 김건희 여사의 뒤에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김영선 의원하고 막 대노하면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용산발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려고 했었고 오다를 받아서 내가 오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이 지금 저기 뭐야 왜 대통령이에요? 판단하네? 왜 판단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오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당신이 오야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영선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전국화였잖아요. 네. 그래서 창원에 있는 거를 서울로 확산해가지고 분점 하나 만들고. 분점 하나 만들고 미래한국연구소를 키워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노선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이건 다 비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선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었는지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민주당은 판을 크게 키우고 그리고 저는 제 정당 사회단체들을 다 묶어서 어쨌든 맏형 아닙니까? 집회도 말이에요. 민주당이 주도를 하지만 전체를 다 포괄해서 포괄적으로 참여를 크게 확산을 시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소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원내에서 8석을 어떻게 끌어내니 누가 되느니 물론 이것도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죠. 네. 저 정자표 그어가면서 아무개가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체 민주당 지도부는 판을 키우고 그림을 크게 확산을 해서 저는 통 크게 나가야 이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되치기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집회 전략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네. 세우고 원내 전략도 물론 차분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이런 투트랙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이 판을 넘어갈 수가 없다. 또 당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이제 보태서 하나만 좀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공수처가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어제 이제 오동훈 처장 그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인사를 했는데 인사 내용을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 최혜병 수사회합 사건 원래 네. 수사 4부에 있던 거잖아요. 네. 수사 4부 이대환 부장검사하고 소속 검사 1명을 3부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3부에 원래 2명 검사가 있었고 그 수사 3부에서 최혜병 사건을 수사한다. 총 4명이 하는 건데 거기에 수사 4부 부장검사를 맡게 된 차정현 검사도 그 문제는 같이 한다. 도합 얘기하면 최혜병 사건 수사에 검사가 5명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악셀레이터를 밟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국면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건지. 아니, 물론 네. 그 중에 핵심은 차정현 검사입니다. 네. 예, 그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이 수사를 해왔다고 보는데 그것도 여름이 끝나는 동시에 멈춰버렸어요. 완전히 식물기관입니다. 인사 문제 때문에. 예, 완전히 식물기관이고 지금 다시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이종섭 장관도 한 번 소환을 못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저 대통령실 한 명도 소환 못했고 그저 저기 김계환 사령관하고 임성근 사단장 소환한 해병대 거 사람들만. 그다음에 그 저기 유재은 법무관리관 소환했는데 그분은 벌써 퇴직해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범들을 하나도 못 부른 거야 하나도. 그래서 웬만큼 하려고 할 때도 그게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경지 정리를 다 해버렸으니 여기서 언제 뭐 신고 피 뽑고 언제 추수하냐 이거예요. 이러다 정권 나가게 생겼어요. 차라리 대구지검을 보는 게 낫다. 거기서 임성근을 이건해서 지금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또 벌써 한 달째 그 이후 소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정말 뼈아픈 얘기인데 언론도 최상병 사건을 잊어가고 있어. 아,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으로 이게 이 정권의 그 시간 끌기, 물타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다리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벌써부터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누구도 안 건드리는 수사가 돼버렸다는 거. 그래서 그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그 뒤늦은 인사 그리고 저 연임하는 것도 다 제가는 지금 예, 뒤늦게 했거든요. 됐죠. 거의 막날에 됐죠. 거의. 네, 다 그것도 돼서. 이미 진을 다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그 인사 제거를 해버린 건데 이미 공수처는 인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기관이구나. 뭐 어느 기관이든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인사에 의해서 허들이 생기는구나. 이게 지난 여름부터 다 입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도 별다른 기대와 희망을 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도 특검 외에는 이제는 대안이 없어요. 전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댓글창에 막 민주당 욕한다고 막 비판이 많으신데 제1야당이기 때문에 해야 될 몫이 많은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지금과 같은 여당의 수준을 보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 기득권적 보수들의 행태를 보면 원로도 없어요. 오늘 중앙일보 칼럼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원로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오로지 기회만 붙잡고 권력에 아첨하는 그런 보수예요. 그런데 이런 보수가 사실은 그 지난 촛불혁명 때 절멸적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다시 또 살아나게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손을 잡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진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딱히 진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를 포함하는 뭐 중도 네. 진보 정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데 뭐 노력하고 기여한 바 큰 그런 정당이라고 저는 민주당을 평가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이 그냥 막 쭉 얘기하다가 어쩔 수 없는 벽에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벽에 막혀서 성사가 못 되고 있어요. 그게 벌써부터 지난 4월부터 하면 몇 달입니까? 그러면 저는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설특검도 돌려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입법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혜병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의혹이 많습니까? 이종호 씨 수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야무야 되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에 묻혀서. 그런데 명태균 문제도 조만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살려내서 국정조사도 하고 입법청문회도 하고 물론 민주당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고 이번 그 뭡니까 국감 국정감사. 국감 네. 과정에서 민주당이 활약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댈 때가 민주당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기대와 당부를 드리는 거지 민주당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도 민주당을 많이 겪어보지만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민주당은 제일 늦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시민사회하고 정의당이 제1렬에 맞아요. 있었고 네. 맞아요. 제1렬에는 세월호 유족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맞아요. 집회 맨 앞자리를 지켰다고. 제일 먼저 오셨어요. 예, 제일 먼저 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미 광장에서 엄청나게 뭐랄까 격렬하고 또 어떤 치열한 싸움을 했을 때 민주당이 계속 망설이다가 이제 큰 배가 나중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여전히 조국 혁신당이나 또는 이태원 유족들이라든가 또 우리 사회에서 그 많은 희생자 노조 또 건폭 카르텔 해가지고 희생당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이 정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 광장의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제는 각성해서 먼저 쇄빙선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큰 당은 그런 것들을 백업해 주는 걸로 가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역 집회에서 민주당 집회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고 또 거기에 집단지성이 있었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정당 주체 집회예요.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집회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각자의 당의 판단에 의해서 하다 보니 또 이런 부분이 아직 통합이 안 된 데다가 또 정당 집회는 일반 시민이 가기엔 부담스럽죠.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정당 집회는 우선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최고위원 소개해 주셔야지 대표님 연설해야지 뭘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위로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축제가 돼야 되는데 정당 집회는 관료적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이런 결기를 보여주고 광장에서 하는 건 좋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여의도에서 어쨌든지 간에 법과 제도로 싸우는 데서 성과를 내는 거고 네. 어느 순간에 이제 평범한 시민이 광장에서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이때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민주당에 우리가 모든 걸 기대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소수당이라든가 시민사회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일단은 쇄빙선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나갈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뭉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2016년 촛불혁명 제가 이제 5개월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취재를 나갔고 그때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올 수 있었던 에너지는 뭐였냐면 만민공동회였어요. 어떤 거냐면 누구나 됐든 마이크를 잡고 그렇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바를 자유롭게 얘기하는 자유발언대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굉장히 유쾌한 연설들이 와 어디서 저런 해악과 촌철살인을 들을 수 있나 그 시민 연설이 대단했었거든요. 대단했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 네. 똑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똑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정세에 대해서 얼마든지 유쾌한 연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장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일단 연설을 시작하면 20분인가 뭐 30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취재했어요. 제가 왜 조국당하고 민주당 따로 집회하냐 당신들 뭐가 얼마나 그렇게 달라서 집회를 따로 하냐 같이 하지 그럼 판이 더 커지는데 그렇게 했더니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국당 뭐 등등 정당들이 다 연석회의 해가지고 집회를 하면 아주 작은 정당들 있잖아요. 사회민주당까지 연설을 다 똑같이 3분인가 배분을 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의석수와 상관없이 그래서 정당 연설을 집회가 문제가 있는 다 거야. 해야 되니까 정당 대표 다 나오면 그게 너무 네. 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좀 희석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당원 수도 제일 많고 240만 당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의 집회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조국당은 왜 안 하냐 했더니 민주당에서 초대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보당이나 이런 정당들은
끼워주면 우리는 같이 할 용의가 있다라고 음. 얘기합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판을 키우고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광장을 열어야 되고 그 예인선인지 쇠빙선인지 쇠빙선, 그 역할은 네. 조국 혁신당이 해야죠. 그렇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탄핵다방을 대구에서 연다고 하는데 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다방을 안 엽니까? 쇠빙선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광장에 시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시민사회도 지금 열기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열기가 많이 빠졌는데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네. 참여하면서 어쨌든 이거는 국민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말하다 보니까 남의 정당 이름 얘기했네. 좋은 정당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 시민의 힘으로 피플 파워 네. 영어 쓰겠습니다. 피플 파워로 이 국면을 넘겨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열띤 토론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 장윤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시 접촉자 수도 많이 유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